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생명 21 대선 후보로서 이 성별 그리고 세대별, 직종별 이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두 번째 순서로 40대, 50대, 60대 여성을 대표하시는 네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먼저 그 최연희님, 네. 그리고 신희선님, 네. 예, 그리고 김성년님, 네. 예, 그리고 이계자님, 이 네 분이 모셨습니다. 자, 지금 여성으로서 또 특별히 지금 이 살아가는데 요즘 힘든 점들이 많을 거라고 봅니다. 코로나도 있고요. 또 경제 상황도 어려워지니까요. 그런 부분들을 주로 허심탄회하게. 우리 뭐 사전에 이 주제 부분에 제약을 안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든 이렇게 편하게 물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59세 주부인데요. 예, 평생 어린이집 교사를 하다가 예. 잠시 쉬고 있는데 음, 이제 연령이 60세까지가 정년이라서 다시 취업을 알아보니까 좀 구하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좀 이번에 우리 대표님께서 공약으로 내주셨는데 더 좋은 국가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있으신지 예, 어린이집 교사들 채용 그런 문제를 좀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는 정원을 조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정원 제도라는 게 옛날에 이제 그 한참 경제가 성장을 할 때 그때 정년으로 이렇게 이제 했는데 요즘은 이제 85세, 90세가 평균 수명이지 않습니까? 그런 세상에서 60세, 뭐 65세 정년을 이뤄버리면 그러면 자기가 퇴직한 이후에 20년, 25년, 많게는 30년을 그냥 살아가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한국에서 보편적으로 뭐 평범한 중산층이나 서민들은 저축량이 많지 않은데 자식 교육시키고 결혼시키고 집 사고 이랬을 때 과연 노후를 보낼 수 있는 소득이 있는가? 대부분이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노인층 3분의 2가 수입이 빈곤층에 가깝다 이런 통계도 있거든요. OECD에서 제일 빈곤하다 그래요. 그런데 정년이 조정돼야 되고 특히 이 자녀에 대한 양육 이 부분의 기능은요. 지금 한국이 돈은 정부가 되는 척하고 또 운영은 사적으로 주로 하고 일부는 구색용으로 공공이 들어가면서 결국 그것이 제대로 효과도 낳지 못하는 이런 부분이 되고 있다고 봅니다. 한국 정도의 이런 선진국가, 미국처럼 신자유주의 국가가 아닌 데서는 대부분 자녀 육아, 보육과 관련되는 부분은 주부가 일을 하든 일을 하지 않든 국가에서 일정하게 케어를 하는 그것이 원칙으로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자리가 이제 기업에서는 나오지 않는다. 우리가 그런 맹제를 인정을 하고요. 그래서 국가 예산의 10%, 그러니까 607조니까 60조를, 그래서 한 명당 3천만 원짜리, 그러니까 20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그 중요한 부분을 대부분 교육, 그리고 보육, 그리고 요양, 그리고 또 장애인 돌보는 또 사회복지 이런 부분에서 일자리를 만들어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런 데서 나오는 일자리들은 그런 경험들을 가진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그야말로 상근직, 상식 근로를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일주일에 한 두세 시간 일하고 한 달에 2, 30만 원 받아가는 그런 하나만한 일자리가 아니라 그런 일을 가야 되는데 지금 신희선님이 말씀하신 어린이집 부분은요, 애들을 돌보는 거는 사실상 굉장히 노하우가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걸 전부 다 요즘 유아교육과 나온 이런 그런 20대 초반에 젊은 애들이 돌볼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그 부분의 노하우가 장기간 쌓인 부분도 있는데 그런 경험을 인정을 해서 그런 일들을 하시는 분은 이 육체 노동이 허용하는 한은 정년 없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점차적으로 개인이 하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이런 부분들을 공영화해서 국가가 그 사람들을 준공무원 형태로 아까 말한 연봉 한 3천 정도로 해서 그래서 이 수십만 명을 채용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 보육의 책임을 져야 된다. 지금 보면 그렇다고 돈을 안 쓰느냐. 돈은 돈대로 씁니다.
유치원에 다니는 애들을 갖다가 이렇게 지금 국가가 뭐 한 달에 얼마 줍니까? 한 3, 40만 원 주죠? 한 달에 가정에서 양육수당 하면 10만 원 받고요. 네, 다니면. 다니면 이제 제가 지금 단설 유치원 좀 보냈거든요. 예. 근데 한 18만 원은 거기서 이게 정부에서 준다고 하더라고요. 예. 유치원에 보조해줘서 음. 저는 이제 단설이라 돈은 안 내는데 이제 병설이나 30, 40만 원 아니에요. 그 정도는 아니구나. 네. 그래서 그렇게 국가가, 그런데 결국은 보면 유치원이 또 이런 특할이니 뭐 여러 영어 교육이니 이런 부분을 올려가지고 돈이 다시 올라가 버렸다고 그러더라고요. 사립은 사립은요. 근데 이제 국가가 보낼 수 있는 공립 유치원 자체가 극히 제한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앞으로는 모든 초등학교 또 국가가 할 수 있는 이 대규모 아파트 단지나 이런 데는 전부 공공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다 인구 비례해서 설치하도록 해가지고 거기에서 채용이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요. 네. 지금 나이가 60대 후반이 됐는데 네. 미래가 너무 걱정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장사를 하다가 다 이제 망했다고 그럴까? 망해갖고 자영업을 하시다가. 네, 자영업 하다가 몇 년 동안 권리금 다 못 받고 이제 보증금만 조금 이제 챙겨갖고 어떻게 나왔어요. 그래갖고 집도 다 아파트도 어떤 업종을 하셨습니까? 노래방이요. 예. 노래방을 몇 년을 했는데 결국에는 권리금도 다 날리고 이제 보증금만 조금 이제 받아갖고 나와갖고 아파트 날리고 이제 지금 무주택자예요. 예. 무주택자를 살고 있는데 이제 미래가 불투명하다 보니까 예. 제가 요양보호사 자격을 따갖고 요양보호사를 이제 한동안 하다가 지금 또 다시 자영업에 이제 동생이 하는데 이제 도와주고 있어요. 예. 근데 내가 이제 그거를 못하면 이제 요양보호사를 다시 하려고 항상 생각을 하고 예. 있는데 지금 나이가 60대 후반이다 보니까 이제 70이 돼서도 할 수 있나. 나이가 지금 주변에 요양보호사 후배 동생들이 많아요. 근데 보니까 65으로 정년을 이제 하나 막아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저 같은 경우는 70이 넘어서도 요양병원은 전부 두산족 70대 넘은 아줌마들이 다 하고 있거든요. 요양병원은. 근데 우리나라 70으로 65세를 막아놓으면 이제 지금은 60대도 막 다 70대도 다 일을 해야 되는 세상인데 그 연령 제한은 대표님께서는 어느 정도 그런 걸 생각하셨는지. 예. 지금 사실은 그 요양보험 문제가 지금 한국에는 두 가지 문제가 겹쳐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굉장히 인력이 많이 필요한 부분인데 그걸 갖다가 한 명이 기본적으로 6명을 돌보게 해서 제대로 그 돌보는 사람도 너무 힘에 부치고 또 제대로 된 서비스도 되지 않아서 그게 현대판 고려장처럼 운영되고 있다. 이런 비판도 많고요. 그리고 이제 사람을 이렇게 돈으로 바라보면서 이제 거기에 돈이 있는 사람이 요양병원에 갔을 때와 그러지 못할 때 여러 가지 차이도 나고 있고 또 하나는 이 업계 자체가 전부 간병업계 자체가 이 총체적으로 조선족이나 한족한테 넘어가 가지고 한국 사람이 거기에 진입하기가 어렵도록 만들고 있어요. 그런데 중국 사람들은 70대도 다 일을 하고 있는데 한국 사람은 거기에 연령을 제한해 가지고 일을 못 한다. 그거는 육체적으로 일을 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허용해야 되죠. 그래서 저희들 혁명 21이 가장 중요한 중장년층 일자리 창출 분야가 요양보호사 분야다. 자, 그래서 그 나이가 들어야 이건 또 이 움직임이 불편한 그 요양 대상자분들을 잘 돌볼 수 있지. 젊은 사람들이 잘 돌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처럼 저런 식으로 극한까지 이렇게 하면서 3D 업종처럼 돼서 기피하는 동안에 중국 사람들이 차지했고, 이제는 한국 사람들 그 중장년들이 할 일이 없어서 그거라도 해볼라 하니까 이제 중국 사람들이 차지한 벽에 들어가지 못해서 못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조선족, 한족들 분야를 다 처리해서 내보내야 된다. 외노자 정리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 국가적 고용 창출에서 요양보호사 분야에서 한 30만 명 이상의 고용을 창출해서 한 명이 2명 정도를 돌보게 해야 그것이 인간적으로 이 관리가 그분들을 케어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인간의 양심에 대한 문제고요. 또 호스피스라고 이렇게 이제 돌아가시는 과정을 가시는 분들한테 국가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도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생을 열심히 일했는데 그렇게 노년에 이제 이 돌아가시기 전의 과정이 그렇게 짐작 취급을 받아서 되겠습니까? 그럼 이런 분야라면 나이를 떠나서 경험이 축적되고 할 수 있는 의욕을 가지신 분들은 다 수용해서 돌보게 해야죠. 근데 노인이 좀 더 불편한 노인을 돌보는 시대로 가야 된다. 일본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일본은 80살 노인도 상시 근로직으로 일을 하더라고요. 지자체 같은 데서. 한국이 왜 저러는지 모르겠어요. 예, 그건 고쳐야 된다 봅니다. 네, 또 말씀 있으십니까? 저는 40대 후반 주부인데요. 예, 그 출산하는 여성에 대해서 예, 산후조리 지원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정말 이렇게 임신했을 때가 제일 예, 편하다고 하잖아요. 음, 근데 이제 막상 임신하고 출산을 하면 그때부터 이제 굉장히 이제 음. 육아에 이제 시달리는데 이제 병원에서 아기를 낳고 이제 나오면 자기가 이제 직접 돌보려고 하면 출산 후에 이제 몸이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기를 돌보면 너무 힘이 들어요. 그런데 이제 보통 이렇게 산후조리원이 굉장히 이제 서민이 가서 그 산후조리원에 들어가기는 굉장히 높은 예, 굉장히 가격에 비싼 네, 좀 이렇게 들어가기가 좀 너무 비싸더라고요. 음. 그래서 보통 제 주변의 엄마들도 보면 가정에 이제 그렇게 뭐 이모님이라고 해서 이렇게 산후조리사를 따로 이렇게 하는 업체에서 이렇게 전화를 해서 이렇게 오시게 해서 그분을 통해서 개인적으로 이렇게 아기를 돌보게 맡기거든요. 같이 이제 상주하면서 그리고 이제 출퇴근식으로 다니는 사람도 있고요. 그래서 또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이렇게 사람이 맞지 않으면 또 많이 네, 곤란하기도 불편함이 하고요. 생기겠죠. 네, 좀 그런 부분이 있어서요. 좀 그런 출산한 여성에 대해서도 산후조리 부분에 좀 지원이 필요하고 또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맞벌이가 아니거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저 전업, 그러니까 워킹맘에 대한 그런 어떤 돌봄 혜택은 굉장히 많아요. 물론 그분들이 직장을 다니시면서 이렇게 가정 가사와 양육을 이렇게 하시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거 저도 알고 있고요. 되게 존경하는 워킹맘들을요. 그런데 이제 그분들의 고충도 있고 그분들의 양육 그런 지원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전업주부인 저의 입장에서도 그런 어떤 돌봄 혜택을 좀 더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좀 많이 좀 확대됐으면 좋겠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저도 전업이지만 제가 항상 24시간 아이들을 돌볼 수 없는 그런 상황도 생길 수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나이가 좀 있기 때문에 부모님을 모시고 병원에 가야 될 일도 있고요. 근데 애를 잠깐 맡길 데가 없어요. 그럴 때. 그래서 이제 뭐 제가 그때 제일 힘들었을 때가 어린이집에 이제 그 대기 중이어서 어린이집 배정이 안 된 상태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동안에 애를 데리고 있는데 그런 어떤 급박한 그런 외출해야 되는 상황이나 뭐 처리해야 될 일이 있을 때 그런 잠깐 이렇게 맡기는 뭐 그런 센터나 이런 것도 지역별로 있긴 한데 구별로 하나 정도 있고 자기가 사는 지역에서 굉장히 멀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관악구 봉천동에 사는데 뭐 예를 들면 신림동에 하나가 있어요. 센터 하나가. 그래서 잠깐 거기서 이제 그거 쓰고 이제 맡길 수는 있는데 거기까지 제가 그 자차로 뭐 운전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이제 뭐 초등학교도 마찬가지예요. 초등학교도 보면은 방과 후에 돌봄 교실이 있는데 그 부분도 저소득층 가정의 아이나 한 자녀 가정의 아이들이 우선이 되기 때문에 저같이 이렇게 중위소득에 좀 저가 이렇게 외벌이라 이렇게 소득이 많지는 않지만 저 같은 이제 맞벌이가 아닌 사람은 혜택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보통 이런 분들은 거의 이제 학원을 다 보내게 되고 그래서 이런 돌봄 혜택도 조금 그런 중위층 가정도 좀 이용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확대를 조금 해주시면 어떨까 저는 그런 걸 좀 바라고 있거든요.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일단은 아까 말한 이 산후 문제, 그러니까 조리. 지금 아기를 낳는 사람들이 한국에서는 제가 볼 때 이제 최고의 애국자죠. 지금 이렇게 출산율이 가게 되면 한 20년 뒤에, 그때까지는 제가 살아있을 것 같기도 한데, 20년 뒤에는 거의 이제 국가 인구가 한 1,000만 명쯤 줄어들 수도 있어요. 이 상태로 가면. 작년부터 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했죠. 그럼 이 문제, 인구가 줄어든다라는 거는 그야말로 나라가 붕괴된다라는 부분인데, 그러면 출산의 모든 지원을 갖다가 국가가 아끼지 않아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산부인과가 없어지고 이제 점점 뭐 찾아보기가 어렵고,
거기에 이제 뭐 산후조리원 같은 걸로 대체되고 있고 이런데요. 저는 정부가 이 공공산부인과, 이건 이 산후조리라는 부분을 우리나라는 이 병하고 떼서 네. 일종의 그걸 뭐 돌봄처럼 케어처럼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게 병원의 영역에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여성 같은 경우에 출산을 했을 때 부작용이 오래 갈 수도 있고 처음에 관리를 못하면 또 평생 후유증에 시달릴 수도 있고 하니까요. 그래서 그거는 이 병원의 영역에 넣어서 실제로 이제 출산한 사람에 대해서 국가가 지원해주는 부분을 아마 여론상으로도 누구도 반대를 안 할 겁니다. 그러면 그걸 한 6개월 정도 이 공공병원에서 케어를 해서 완전히 이제 몸이 회복되고 이제 애기들도 돌볼 수 있는 차원에서 그때 이제 이 퇴원을 하고 그 다음에 사실은 이제는 그 여성이 요즘 보면 이 둘이 버는 사람에 대한 혜택은 늘어나는데 그 외벌이 하는 분들도 여성이 경력 단절이나 이런 것 때문에 못해서 그렇지 할 수만 있으면 다 하려고 하죠. 근데 둘이 벌면 소득이 높고 혼자 벌면 소득이 낮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돌봄 혜택이나 이런 부분들도 소득의 기준에서 좀 가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필요 없는 복지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전문직으로 둘이 만나서 결혼하면 뭐 한 달에 소득이 한 1,500만 원쯤 되는 집에도 제가 볼 때 그 뭐 유치원 지원금 같은 게 다 나가더라고요. 그건 둘이 만나서 어디 호텔 가가지고 하루 그냥 스테이크 썰이면 된 돈이지 않습니까? 그런 게 왜 나가느냐. 그래서 전체 가구 소득 중심으로 보육 육아 지원을 맞추는 게 적합하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고요. 특히 그 애들 타가 같은 부분에는 솔직히 공적으로 좀 깊숙하게 개입이 되어야 요즘 보면 그 학대하는 애들 문제도 있고 이런 게 많으니까 그래서 적어도 지금 이런 부분에서 일자리를 아무리 많이 만들어도요, 저는 국가적으로 낭비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일자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가만히 생각하면 어디에 일자리를 만들겠습니까? 그러니까 요양보호를 하고, 또 그 간병을 하고, 또 애들을 갖다가 돌보고, 그 애들을 또 맡아서 이렇게 관리해주고, 케어해주고, 이런 부분에서 일자리들을 채용해야 되거든요. 실제로 여러분들 이거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이 북유럽 같은 경우에 영화를 보면, 그 멀쩡한데 남자애가 직업이 뭔가 하면 애들 안고 돌보는 거, 이런 거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데도 보면 공장이 그렇게 많은 나라가 아니에요. 그러면 일자리를 어떻게 만드느냐. 그래서 복지를 굉장히 강화해가지고 복지 분야에 엄청난 일자리들을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덴마크 이런 데서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런 일자리들의 대부분이 일을 해야 되고 또 그런 나라에는 그런 데 일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내가 뭐 좀 이렇게 이 질이 떨어지는 그런 서비스직에 일하고 있다라는 게 없어요. 그냥 당당하게 일을 하고 직장으로서 개념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일자리가 창출되는 가장 많은 곳들이 이 어린이 돌봄, 유치원, 유아원, 그리고 또 이 요양, 보호, 간병 이런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건 또 특별하게 기술을 갖다가 장시간 보유하지 않은 경력 단절 여성들이 제일 많이 일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는 원하는 만큼 필요한 만큼 충분히 일자리를 창출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 안 드린 게 있는데요. 그 직장 내 타가시설을 좀 확대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어린이집에 많이 대비를 걸어 놓는데, 직장을 다니는 이제 사람으로서 이제 자기 직장 내에 그런 타가시설이 되어 있을 경우와 그냥 그 자기 자택 근처에 그냥 뭐 어린이집을 뭐 이렇게 막 불이나게 출근 준비하면서 애를 막 그냥 갖다 넣고 그냥 자기 가기도 막 바쁘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말씀에 보면 그런 게 딱 된 데가 공무원들, 뭐 세종시 이런 데만 가면 있고 그 외에는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구조 끝에 보면 일하는 여성 직장 보육 체계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애들을 데리고 옆에 태워서 출근하고 그리고 퇴근할 때 애를 데리고 퇴근하면 누구든지 일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거를 넣어놨습니다. 이건 제가 생각을 했었습니다. 또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 옆에 계신 분 이제 60대 후반이고 또 여기 애기 엄마 또 자녀들 이렇게 보면서 저는 이제 손주가 6이에요. 손주가 6이다 보니까 이제
두 부부가 며느리 아들 뭐 거의 직장 나가잖아요. 그럼 이제 저가 이제 케어를 해야 돼요. 그 케어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또 때로는 저가 또 몸이 안 좋을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면은 이제 그 도우미 선생님이 오긴 하더라고요. 네. 오는데 그래도 거기에서 또 미흡한 점이 좀 많잖아요. 제가 이렇게 봤을 때는 그 저녁 시간 선생님은 딱 정해진 시간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 나머지 시간에 대해서는 그 부모가 이제 퇴근해서 오는 그 갭이 있잖아요. 예, 갭이 있죠. 예. 예, 그 시간을 이제 누가 해주느냐는 거죠. 그래서 그런 문제도 좀 없잖아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60대면은 거의 다 이제 뭐 이제 노후 준비한다고 거의 다 이제 차곡차곡 쌓듯이 그리고 뭐 또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많이 그냥 이제 지출을 하잖아요. 이렇게 하다 보면은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케이스가 있는데 거기에서 안 좋게 돼가지고 그러면 이제 진짜 노후가 막막한 거예요. 그렇죠. 이제 뭐 자영업을 한다든지 뭔 시도를 해봤다가 잘 안 되게 그렇죠. 되면 그것도 모아둔 돈이 예, 이제 그러면 날아가는 거기서 뭐 몸만 건강하면은 또 할 수 있는 노력. 예. 재개하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가 많거든요. 예, 왜냐하면 예. 몸도 망가지고 정신도 굉장히 피폐해지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몸이 다 아파요, 전체적으로. 그러다 보면은 어디에서 진짜 요즘에 뭐 보면은 이슈화 되는 것도 보면 뉴스 보면은 뭐 진짜 고독사 하는 것도 많잖아요. 그런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게 우리한테는 전부 다 맞물려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문제를 우리 후보님께서는 어떻게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는지, 해결했으면 좋겠는지 한번 좀 듣고 싶습니다. 저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한국에 이제 애들 다 키워 놓으면 네네. 이제 그래 결혼해가 나가면 이제 조금 내가 일을 좀 하든지 아니면 내가 젊었을 때 못한 걸 하고 싶었다 이렇게 느끼는 건데 그럴 땐 또 애를 낳아가 또 집으로 들고 와요. 그러면 이제 그걸 또 다 키워줘야 되는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아예 그냥 내가 애들을 돌보는 게 내 직업이라고 하면 그거는 또 자부심을 가지고 이렇게 하지만은 뭐 그걸 갖다가 용돈 비슷하게 월급도 아닌 것이 그렇게 조금 받으면서 또 일은 또 끝도 없이 해줘야 되는 이런 상황으로 이 한국적인 상황이죠. 미국이나 이런 데 어디서 그러겠습니까? 유럽에. 그러니까 결국은 애를 돌보는 부분은 국가적으로 가야 되고 그게 사실은 이게 지금 일자리 문제나 또 일하는 여성에 관한 문제를 넘어섰어요. 애들이 한참 자랄 때 지능이 4살, 5살, 6살 이럴 때 솔직히 지능이 대부분 형성되고 사회 관계에 대한 성격도 형성된다 그래요. 그럴 때 애들이 사회성을 배우고 어울려서 이렇게 하는 부분이 매우 중요하고 또 국가적으로 애들한테도 체계적인 그때 교육을 시키는 게 장기적으로 그 애가 평생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어떤 능력을 부여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 국가적인 양육 시스템이 갖춰져야 된다라는 부분이 일단 핵심이고요. 그리고 이제 요즘 보면 나이 들어가지고 사명이 사별하고 혼자 있거나 또 이혼도 많으니까 이혼을 하거나 이랬을 때 한국의 대부분 6, 7, 80대 이렇게 가면 소수만 빼놓고는 대부분 노후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 국민연금 받는 액수가 50만 원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 국가에서 주는 노인 요양비 뭐 이런 거 20만 원 받으면 7, 80만 원으로 살아야 되는데 1인이 이렇게 사는 기본 생활비도 160만 원, 70만 원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 100만 원씩 적자가 막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돈이 좀 있다가 가진 게 집 한 채 정도고 나머지는 재산이 거의 없으면 결국은 그 집을 다 펴서 이제 이거 뭔가 사업을 해보려다가 그 사업이 잘 안 되고 자영업이 한국에서 참 잘 안 되니까요. 그러면 노인빈곤층으로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는 그 노인빈곤층으로 떨어진 사람이 우선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풀타임자 그러니까 상시 고용으로 해줘야 되고 두 번째는 이제 그런 분들이 좀 더 이제 노동 능력을 만약에 상실했을 때는 이제 혼자서 독거해서 이제 정부의 이 보호 대상 사회 안전망에 들어오면 이분들이 어떻게 사는가를 사회복지 요원들을 굉장히 많이 만들어가. 그거는요, 사회복지과 나오는 거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이 대인 관계에서 돌봄에 대한 애정을 가진 그런 사람들을 다 사회복지사로 굉장히 많이 고용을 했어요. 그런 이 혼자 사는 독거인들에 대한 체크들을 하게 해야 돼요. 요즘 곳곳에서 나오는 게 혼자서 고독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에도 그게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그래서 사회적으로 시스템을 갖추어서 아침, 저녁으로 이 지자체들이 체크를 하고, 수시로 또 낮에도 전화 돌리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 15조 제일 끝에 보면, 빈곤 독거가구 보살핌 제도. 왜 빈곤이라고 앞에 넣는가 하면, 돈이 있으면요, 자식이 그냥 아침, 저녁으로 쫓아옵니다. 그러니까 돈이 있는 노인들은 따로 안 보살펴도 돼요. 그런데 3분의 2가 빈곤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자식이 안 오니까 이게 사회 시스템적으로 돌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요. We are